돈 좀 번다고 유세떠니? 여자가 할 일은 아들 낳는 거야. 당장 사표 쓰고 나와. 제 이름은 강지현입니다. 클라이언트들의 눈에 비친 저는 세일즈 퀸이자 광화문 한복판의 최고급 오피스 빌딩에서 칼날같이 다려진 정장을 입고 10cm 키리를 신은 채 수백억 원대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커리어 오먼입니다. 하지만 김도진과 그의 어머니 눈에 저는 그저 자신들의 인생을 위해 무상으로 지갑을 열어야 하는 당연한 물주에 불과했죠. 제 남자친구 김도진은 32살의 자칭 청년 사업가입니다. 그의 회사란 일산에 위치한 월세가 꽤 비싼 우리 아파트의 서재였고 그의 업무는 하루 종일 헤드셋을 끼고 모니터 속에서 번쩍거리는 마법과 칼부림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1인 기업의 유일한 투자자,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지현아, 오늘 진짜 늦게 왔네. 납덩이처럼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현관문을 열자 저를 반긴 건 난장판이 된 집안 꼴이었습니다. 현관에는 배달 음식 용기들이 쌓여 시큼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거실 소파 위에는 그의 옷과 제 옷이 뒤엉켜 마치 말라비틀어진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목소리의 진원지는 서재였습니다. 오늘 분기 마감 회의가 있었어. 새로 산 노트북이 든 서류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저는 피곤에 절어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습니다. 위장은 텅 비어 쓰려왔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마신 거라곤 커피 2잔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때 서재 문이 벌컥 열리더니 김도진이 고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머리는 까치집을 지었고 얼굴에는 개기름이 번들거렸습니다. 먹을 것 좀 없어? 배고파 죽겠다. 라면 하나만 끓여줘. 계란 2개 넣고 노른자는 반숙으로. 그의 말투는 너무나 당연해서 마치 24시간 대기 중인 룸서비스 직원에게 주문을 넣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한번 쳐다보고는 어제 그가 먹다 남긴 짜장면 소스가 말라붙은 채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설거지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역겨움과 피로감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내 연봉은 2억 원입니다. 내 시간은 고객의 니즈를 분석하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고 술자리에서 계약서 한 장을 따내기 위해 간쓸개를 다 내놓는 데 쓰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무직백수의 라면이나 끓여야 한다니요.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아니면 배달이라도 시키든가?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서늘한 냉기가 실려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더니 이내 불만스럽다는 듯 입술을 삐죽거렸습니다. 배달시키면 돈 안 드냐? 너 보너스 받았다며? 그리고 배달 라면이 집에서 끓인 것만 하겠냐고. 빨리 좀 해줘. 나 지금 한타 중이라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쾅소리가 나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마치 저와 1초라도 더 말을 섞으면 그 가상세계의 왕국이 무너지기라도 할 것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문 너머로 다시 들려오는 괴성과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제 자신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이 남자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위해, 영원히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 창업의 꿈을 위해 저는 이 고급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과 매달 나가는 비싼 관리비를 도맡고 생활비를 대고 심지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액정 화면에 뜬 어머님이라는 세 글자가 마치 불길한 징조처럼 펄떡거렸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현이니, 퇴근했어.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묘하게 사람을 깔아뭉개는 듯한 깐깐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방금 들어왔어요. 우리 도진이는 밥 먹었니? 뭘 맛있는 걸 해줬어? 남자가 밖에서 큰일 하려면 몸이 재산인데 내가 옆에서 내조를 잘해야지. 저번에 내가 갖다 준 반찬들은 다 먹었니? 밖으로 나도는 여자가 요리를 할 줄 알아야지 원. 늙은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 그녀의 말은 손뭉치에 쌓인 바늘처럼 제 신경을 콕콕 찔러댔습니다. 큰일이요. 그녀는 정말 아들이 인터넷에서 베껴 쓴 그 메타버스 소셜 플랫폼 사업계획서가 대단한 거라고 믿는 걸까요? 그녀가 가져다 준 반찬은 소금에 절인 듯 짜서 결국
제가 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야 했던 걸 모르는 걸까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진 씨는 일하느라 바빠서요. 지금 막 밥 차려주려던 참이에요. 그래, 그래야지. 그녀의 목소리에 만족감이 배어 나왔습니다. 참, 지현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말이야. 너 그 일 너무 힘든 거 아니니? 여자가 매일 밖으로 나돌면서 남자들 틈에서 술 마시고 접대하고 그게 무슨 꼴이니? 우리 도진이가 몇 번이나 불평하더라. 내가 집에 늦게 들어오고 집안일도 엉망이라고. 여자는 결국 가정이 우선이야. 너 그 일 내가 보기엔 그만두는 게 좋겠다. 집에서 몸조리하면서 우리 도진이 대를 이을 아들 낳을 준비나 해. 그게 남는 장사야. 그만두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알까요? 아들이 꼴싸납다고 말한 그 직업 덕분에 그녀가 요양병원 특실에서 편하게 지내고 매주 피부 관리를 받고 제 앞에서 저렇게 떵떵거리며 훈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 돈 많이 벌면 뭐 하니? 여자가 너무 기가 세면 남자가 기를 못 펴는 법이야? 우리 도진이가 너 때문에 기가 죽어서 사업이 잘 안 풀리는 거라고. 내가 일을 그만두면 도진이도 배수진을 치고 더 열심히 해서 금방 성공할 거야.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강도 같은 논리입니까? 내가 너무 유능해서 아들의 성공을 막고 있다니요? 여기가 21세기 서울입니까? 조선시대입니까? 어머님, 제 일은 그렇게 알고 있어. 그녀는 제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내일 내가 너희 회사로 찾아가서 내 상사하고 담판을 지을 테니까.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어디 여자가 독하게 사회생활을 하려고 들어? 끊는다. 나 필라테스 가야 해. 도진이 밥 잘 챙겨 먹이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뚝. 저는 휴대폰을 꽉 쥔 채 난장판이 된 거실 한복판에 서서 전신의 피가 머리끝까지 역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사로 온다고요? 내 상사와 담판을 짓겠다고요? 내 체면, 내 커리어, 내가 목숨 걸고 지켜온 자존심을 짓밟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지방 출신 말단 사원에서 시작해 지금의 자리까지 오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밤새워 일하고 마신 술, 흘린 눈물은 김도진이 게임 속에서 마신 물약보다 많을 겁니다. 그런데 내 돈으로 먹고 사는 이 기생충 같은 모자가 내 모든 것을 파괴하려 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불길한 예감을 안고 출근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후 2시 가장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을 앞두고 팀원들을 인솔하려던 찰나 안내 데스크에서 다급한 내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 팀장님, 로비에 어떤 여성분이 찾아오셨는데요. 팀장님 시어머니 되신다고. 지금 너무 흥분하셔서 저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왔구나. 로비로 뛰어내려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깍듯하게 어머님이라 불렀던 그 여자가 허리에 손을 얹은 채 안내 데스크 직원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지나가던 동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여기서 일한다니까. 이름은 강지현이야. 당장 나오라고 해. 너희가 뭔데 내가 못 들어가게 막아? 여자가 집에서 살림이나 할 것이지 밖으로 나돌면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너희 사장 나오라고 해. 우리 집안은 이런 며느리 용납 못해.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높은 천장의 로비를 쩌렁쩌렁 울렸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따귀처럼 제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동료들, 부하 직원들이 동정과 호기심, 경멸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거의 이 사이로 말을 씹어 뱉다시피 했죠. 어머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이야기해요. 저를 보자 그녀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아니 화풀이 대상을 찾았다는 듯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어찌나 힘이 센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너 잘 나왔다. 내가 오늘 너 사표 쓰게 만들고 말 거야. 다들 보라고 해. 내가 얼마나 독한 년인지, 우리 도진이한테 얼마나 소홀했는지 내가 다 까발려줄 테니까.
주변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세상에, 강 팀장님 아니야? 시어머니라고? 와, 진짜 기세다. 무서워 죽겠네. 평소엔 그렇게 완벽해 보이더니 집안 꼴은 말이 아니었나 봐. 그 소리들이 수만 개의 바늘이 되어 고막을 찔렀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 구경거리를 만난 듯한 사람들의 눈빛, 유리문 밖 광화문 거리의 무심한 풍경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모든 피로, 모든 억울함, 모든 미련이 그 순간 차갑고 단단한 평정심으로 응고되었습니다. 마치 유체 이탈을 한 것처럼 공중에 떠서 이 난장판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왜 참아야 하죠?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팔을 쥐고 있는 그녀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영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진실하고 가장 환한 미소였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제 반응에 당황했는지 입을 벌린 채 다음 욕설을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전례 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가 멍하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계속 미소를 유지한 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 어머님 아드님하고 헤어질 겁니다. 로비 전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색이 붉은색에서 순식간에 창백한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입술이 달달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왜 침묵하는지 압니다. 아들의 사랑이 끝나서 슬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퍼뜩 깨달은 겁니다. 다음 달 1일,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일산의 고급 아파트와 150만 원의 대출 이자를 더 이상 꼬박꼬박 입금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요. 저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에 서서 무너져 내리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복수심보다는 해방감 섞인 비애를 느꼈습니다. 제 인생을 망치려 했던 이 여자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직장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말을 마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파를 헤치고 엘리베이터 쪽이 아닌 출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는 죽음 같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사 로비 한복판에서 충격으로 굳어버린 그녀 앞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차가운 액정 위를 미끄러지는 제 손가락은 긴급 계약서에 서명할 때보다 빨랐습니다. 첫 번째 통화는 카드사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은행 VIP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냥한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만 치서 몸을 부들부들 떨며 무언가 감지한 듯한 그 여자를 곁눈질하며 말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가족 카드 하나를 지금 즉시 정지하려고요. 카드 번호 끝자리가 9468인 저는 너무나 익숙한 그 숫자들을 읊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백화점과 미용실을 제 집 드나들 듯하며 긁어대던 통행증이었습니다. 네, 강지현 고객님. 분실 신고로 처리해드릴까요? 네, 분실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잃어버렸죠? 제 멍청했던 사랑과 3년의 청춘도 함께요. 그 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눈치챈 김도진의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독한 년. 내가 감히.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휴대폰을 뺏으려는 그녀의 손을 피하며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처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숨 쉴 틈도 없이 두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우리 아파트 집주인, 몇 번 마주친 적 있는 점자는 중년 신사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강 과장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제 목소리는 파동 없이 고요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일산 호수공원 옆 아파트 전세 계약건 말인데요. 다음 달 만기 때 재계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짐 뺄 테니 전세 보증금 반환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계약 안 하신다고요? 집주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디 불편하신 점이라도? 집도 깨끗하고 위치도 좋은데? 아니요, 집은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이라서요. 저는 악에 받쳐 날뛰는 여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너 이 미친년. 내가 나가면 우리 도진이는 어디서 살라고? 거긴 우리 집이야. 그녀는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시장 바닥의 싸움꾼처럼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밀치며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우리 집이요? 저는 헛웃음을 흘리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처음으로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제 눈에는 일말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제 것입니다. 2억 원의 전세 보증금, 제가 1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이고요. 어머님 아들 김도진 씨는 그 계약서에 동거인으로 이름 한 줄 올릴 자격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 집이지. 단 한 번도 당신들의 집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제 말은 예리한 메스처럼 그녀의 위선적인 껍데기를 정확하게 갈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입술을 달달 떨며 삿대질을 해댔지만 더 이상 제대로 된 문장을 구사하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로비에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고 제 상사인 박 부장님도 소란을 듣고 사무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난장판이 된 상황을 본 부장님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강 팀장, 이게 무슨 일이야? 별일 아닙니다. 부장님, 저는 그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소란 피워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상사에게 사과만 하자 그 여자는 화병이 도진 듯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천벌을 받으련. 이 여우 같은 년이 내 아들 홀려서 돈 다 빨아먹고 이제 와서 헌신짝처럼 버리네. 다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 뱀 같은 년이 우리 순진한 아들 신세를 망쳤어요. 그녀는 가장 원초적이고 추악한 방식으로 동정을 구하고 진실을 왜곡하려 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수치심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지도 맞서 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휴대폰을 꺼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112를 눌렀습니다. 네, 경찰서죠. 신고 좀 하려고요. 여기 광화문 미래타워 1층 로비인데요. 외부인이 난동을 부리고 저에게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폭행을 가하고 있습니다. 제 행동에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불고 하던 그녀마저 입을 딱 벌리고 굳어버렸습니다. 설마 제가 정말로 경찰을 부를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녀의 낡은 사고방식으로는 이건 집안일이니 경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내가 감히 경찰을 불러? 왜 못 부릅니까? 제가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첫째, 저랑 댁의 아드님은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닌 남남입니다. 그러니 이건 가정 불화가 아닙니다. 둘째, 제가 아드님 돈을 썼다고 하셨는데 이건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 공권력의 힘을 좀 빌려야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 2명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을 보자마자 그녀는 다시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습니다. 아까 했던 레퍼터리에 살을 더 붙여가며 악을 썼습니다. 경찰관이 의례적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분 말씀이 사실입니까? 경찰관님, 당연히 아닙니다. 저는 침착하게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오늘 출근하면서 어쩌면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예상했기에 저는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경찰관님, 이건 지난 3년 동안 제 개인 계좌에서 김도진 씨, 그리고 저기 계신 김도진 씨의 모친 한미숙 씨 계좌로 이체된 내역서입니다. 총 금액은 대략 1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생활비, 도진 용돈, 어머님 선물 등 용도도 다 적혀 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전세 계약서입니다. 임차인은 저 강지현이고요. 보증금 2억 원 입금증,
역시 제 계좌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타고 다니시는 그랜저 차량 할부금 내역, 매달 120만 원씩 제 카드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경찰관님, 이 서류들을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누가 누구 돈을 썼는지, 제가 자선 사업을 한 건지, 아니면 저분이 제 등골을 빼먹은 건지.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빠르게 훑어보더니 사무적이던 표정이 점차 놀라움과 동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구경하던 동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닥에 앉아있던 한미숙 씨는 마치 목이 졸린 닭처럼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저 차가운 숫자들이 적힌 종이 쪼가리들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용당했는지를 증명하는 뼈아픈 기록들이었죠. 경찰관은 파일을 덮고 엄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강지현 씨가 제출한 증거를 보니 아주머니 주장은 사실과 많이 다르네요. 지금 하시는 행동은 명백한 업무방해의 허위사실 유포,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당장 돌아가시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한미숙 씨의 얼굴은 이제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 이런 수모는 처음 당해봤을 겁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강지현, 너 두고 보자. 천벌 받을 거야. 그녀는 무게감이라곤 전혀 없는 저주를 남기고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뒤로 한 채 도망치듯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길게 숨을 토해냈습니다. 그 숨결 속에 지난 3년의 억울함과 신선함이 섞여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박 부장님이 다가와 제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사는 호구 강지현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저는 제 자신의 여왕이자 저를 지키는 기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관계를 끊어낸 첫 주, 세상은 적응이 안 될 만큼 고요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짐을 뺐습니다. 제 옷과 책만 챙겨서요. 제가 공들여 골랐던 가구들, 최신형 커피 머신, 심지어 김도진에게 사줬던 비싼 게이밍 의자까지 쓰레기 버리듯 미련 없이 두고 왔습니다. 그 구질구질한 생활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가져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회사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구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지는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차고 넘쳤죠. 첫날 밤, 낯선 침대에 누워 김도진의 땀 냄새 대신 호텔 층고에서 나는 빳빳한 소독약 냄새를 맡으며 저는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설 만큼 벅찬 자유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알람 없이 눈을 떴을 때 블라인드 사이로 햇살이 바닥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밥 차리라며 닥달하는 전화벨 소리도 빨래를 돌리라는 잔소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끌고 아래층 편의점에 가서 참치마요, 삼각김밥 하나와 우유를 사들고 와 창가 테이블에 앉아 천천히 씹어 삼켰습니다. 창밖으로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문득 멍해졌습니다. 지난 3년,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살았던 걸까요? 혼자서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나를 위해 돈을 쓰고 나를 위해 시간을 쓸 수 있는데, 왜 그 거대한 아기 같은 남자와 표독스러운 노인네의 하녀 노릇을 자처했을까요?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배려라고 생각했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건 사랑이라는 포장지로 감싼 착취였고 사기극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연인이 아니라 덤마였고 지갑이었으며 성공하면 언제든 걷어찰 발판에 불과했습니다. 제 휴대폰은 벽돌처럼 조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김도진이 배고파, 심심해, 게임 머니 충전해줘 따위의 메시지를 몇 시간 간격으로 쏘아댔을 텐데 말이죠. 그 침묵이 저의 새로운 인생을 축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이 폭풍전야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편리한 자동 인출기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헤어진 지 8일째 되던 날, 잠잠하던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액정 화면에 김도진이라는 이름이 번쩍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고 진동이 멈출 때까지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자 곧이어 문자 메시지 폭탄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현아, 어디야? 왜 집에 안 들어와? 전화는 왜 안 받아? 엄마 때문에 그래? 그 사람 원래 그러잖아. 마음에 담아두지 마. 카드는 왜 정지된 거야? 게임월 정액 결제 실패했다잖아. 빨리 해결해줘. 야, 강지현.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나 저녁 아직 안 먹었다고. 사람 굶겨 죽일 셈이야? 얕은 수작에서 명령조로, 그리고 다급한 분노로 변해가는 그 문장들을 보며 저는 구역질이 치밀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잘 지내냐는 안부 한마디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제 회사에서 벌인 난동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었죠. 그의 세상에는 오직 자신의 게임과 배고픔뿐이었습니다.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집어넣었습니다.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머니를 찾아갈 거란 사실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두모자의 작전 회의 결과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 회사에서 저와 꽤 친하게 지내는 후배 민영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지현 선배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뭔데? 괜찮으니까 말해봐. 제 친구가 호수공원 쪽에 있는 형제갈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선배님 전 남자친구 어머니를 본 것 같대요. 거기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언제부터? 요 며칠 됐나 봐요. 매일 나오신대요. 오후 5시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말로는 되게 초췌해 보이시는데 같이 일하는 다른 이모님들한테 아들 욕을 그렇게 하신대요. 아들이 자리를 못 잡아서 속상한데 믿었던 며느리감도 도망가고 이제 대출 이자 낼 돈도 없어서 늙은 몸 이끌고 나왔다면서요. 대출 이자. 그랬습니다. 그들 머리 위에 얹어있던 거대한 빚더미 말이죠. 제 송금이 끊긴 이상 한미숙 여사의 그 쥐꼬리만한 연금으로는 대출 이자는커녕 그녀가 누려왔던 호사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녀가 자랑하던 명품 가방, 내주받던 피부관리, 친구들 앞에서 떵떵거리던 그 모든 허세는 제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 위에 세워진 사상누각이었습니다. 이제 기둥이 무너졌으니 그녀는 구름 위에서 추락해 그토록 경멸하던 남의 시중드는 일을 해야만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김도진이 게임 결제가 막히고 배달 음식도 못 시키고 집에 라면 한 봉지조차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어머니에게 어떻게 길길이 날뛰었을지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지현이 쫓아냈잖아.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이제 어쩔 거야? 나 뭐 먹고 살아? 내 사업은 어떻게 하라고. 저라는 숙주를 잃은 기생충 모자가 마침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뒤 퇴근길에 차를 몰고 그 형제갈비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귀신에 홀린 듯 속도를 줄였습니다. 뿌옇게 김이 서린 유리창 너머로 정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한미숙 씨는 몸에 맞지도 않는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에는 싸구려 플라스틱 망을 쓴 채 듬성듬성한 흰머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님들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가 잔뜩 쌓인 무거운 불판을 낑낑대며 나르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턱을 치켜들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삶의 무게에 짓눌린 무기력과 피로만이 구분 등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가 제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허공에서 우리의 눈빛이 얽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처음에는 멍한 기색이 스치더니 이내 경악과 수치심,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한 원망이 차올랐습니다. 유리창을 뚫고 나와 저를 산채로 씹어 먹을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제 돈으로 산 차 안에서 우아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히터가 뿜어내는 따뜻한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녀는 기름 쩐내가 진동하는 식당 바닥에서
숯불 연기와 음식물 냄새를 뒤집어 쓴 채 시급 9,000원을 받기 위해 그토록 천시하던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통쾌함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그저 차가운 황무지 같은 감정만 남았을 뿐입니다. 보세요. 이게 당신이 자초한 현실입니다. 당신을 품위 있게 살게 해주던 사람을 제 손으로 내쫓고 스스로를 그토록 혐오하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건 바로 당신입니다. 저는 시선을 거두고 엑셀을 밟아 광화문이 화려한 차량 행렬 속으로 합류했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그녀의 왜소한 그림자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금쪽 같은 아들은 이제야 자신들의 오만과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현실의 따기가 충분히 매서울 때 뒤늦은 사랑 타령은 가장 값싼 연극이 되는 법입니다. 문자 폭탄, 전화 테러, 심지어 지인들을 통한 연락 시도까지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김도진과 그의 어머니는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효과적일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무작정 찾아와서 길을 막는 것이었죠. 그날 저는 긴 회의를 마치고 회사 정문을 나서 약속 장소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초겨울 서울의 공기는 쌀쌀했고 가로수 은행잎은 거의 다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이 회색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금 큰 계약건을 성사시킨 덕분에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캐시미어 코트깃을 여미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빌딩 입구 기둥 뒤에서 익숙한 두 그림자가 튀어나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김도진과 한미숙이었습니다. 며칠 못 본 사이 두 사람은 전기를 다 빨린 듯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김도진은 볼이 움푹 패고 눈꺼풀은 퀭했으며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제가 사준 버버리 코트는 살이 빠진 그의 몸 위에서 헐렁하게 펄럭거려 마치 아빠 옷을 훔쳐 입은 아이 같았습니다. 한미숙 씨는 좋게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얼굴 주름은 칼자국처럼 깊어졌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으며 제 회사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던 기세등등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현아. 김도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비굴함과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으려 다가왔지만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제 거부 몸짓에 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더니 이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현아, 우리 얘기 좀 해. 딱 5분이면 돼.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할 얘기가 남았을까요? 뜬구름 잡는 창업 이야기? 아니면 어머니가 시급 떠주는 식당을 찾았다는 이야기? 제가 꿈쩍도 하지 않자 한미숙 씨가 다급하게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울음보다 더 흉한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현아, 예전엔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었나 봐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못할 짓을 했어? 우리 도진이한테 화풀이 하지 마라. 얘 마음속엔 너밖에 없어. 요 며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서 사람이 반쪽이 됐잖니. 내 마음이 찢어진다. 그녀는 말을 하며 기어이 눈물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기력이 드라마에 쓰였다면 조연상이라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그저 우스꽝스럽고 역겨울 뿐이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진다고요? 저에게 사표 쓰라고 종용할 때 10년을 바쳐온 제 커리어가 무너지는 제 마음은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접대 자리에서 위경련이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도 집에서 게임이나 하던 김도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줄 끊기고 치킨 시킬 돈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찢어지시나요? 할 말 다 하셨습니까? 제 목소리에는 감정의 파동조차 없었습니다. 다 하셨으면 비키세요. 저 바쁩니다. 제 냉담한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벗어난 모양이었습니다. 김도진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지만 그는 곧바로 다시 애절한 표정을 가장했습니다. 지현아, 화난 거 알아. 우리 엄마 대신 내가 사과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맹세할게. 앞으로 너한테 정말 잘할게. 취직도 알아보고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나 너 없으면 안 돼, 지현아. 나 너 진짜 사랑해. 사랑. 그 입에서 나오기엔 그 단어 자체가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픽 하고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김도진, 너 그거 아니? 그 말 나한테 할 게 아니라 은행 대출 창구 가서 해봐. 혹시 알아? 내 그 눈물겨운 진심을 듣고 무이자 대출이라도 해줘서 내 그 위대한 사업 계속하게 해줄지. 제 조롱은 바늘처럼 그의 위선을 찔러 터뜨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난 진심이라고. 진심. 저는 한 걸음 다가서며 그의 눈을 쏘아보았습니다. 내 진심이라는 게 고작 이거야? 내 돈으로 편하게 살고, 내 집에서 뒹굴고, 내 차 끌고 다니면서, 내 엄마 시켜서 회사까지 찾아와 깽판치고 사직서 쓰게 만드는 거? 김도진,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는 내 월급 통장을, 내 신용카드를, 내 전세 보증금을 사랑하는 거야. 너는 아무 노력 없이 내 그 허황된 꿈을 계속 꿀 수 있게 해주는 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총알처럼 그의 급소를 가격했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혀 입만 벙긋거리며 다니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웅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수세에 몰리자 한미숙 씨가 다급해졌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제 눈을 의심케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가 털썩 광화문 거리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지현아, 내가 이렇게 빈다. 무릎 꿇고 빌게. 제발 우리 용서해줘. 우리 정말 잘못했어. 우린 너 없으면 안 돼. 도진이가 너 없으면 죽는데. 그녀는 제 다리를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김도진도 멍하니 있다가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자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현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순식간에 저는 이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라내고 싶은 두 인간이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한 명은 다리를 잡고 한 명은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돌아온 탕자와 회개한 시어머니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과 계산 속으로 얼룩진 한미숙의 얼굴, 억울함과 욕망이 뒤섞인 김도진의 얼굴. 일말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뼈속 깊은 곳에서부터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드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제네시스 G80 대가 제 옆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짙은 회색 슈트를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박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고문 변호사이자 최근 저에게 호감을 표시해온 남자. 몇 번의 업무 미팅을 통해 그의 프로페셔널하고 진중한 태도에 저 역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상대가 바로 그였습니다. 지현 씨. 박 변호사님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이 기괴한 광경을 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분들은 그의 등장은 마치 먹구름을 가르는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온 힘을 다해 한미숙이 붙잡고 있던 다리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박 변호사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 얼굴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아주 홀가분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괜찮아요, 변호사님. 볼썽 사나운 꼴을 보여드렸네요. 저는 구겨진 코트 자락을 탁탁 털어내며 날씨 이야기를 하듯 경쾌하게 말했습니다. 그저 지저대는 게 두 마리가 길을 막고 있어서요. 제 말에 바닥에 꿇어앉은 모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취급을 했죠. 저는 박 변호사님을 향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가실까요? 배고파 죽겠어요. 예약해 두셨다는 그 한우 오마카세 예약하기 정말 힘들다면서요? 박 변호사님의 눈에 웃음기와 함께 상황을 파악했다는 듯한 눈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신사적으로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제가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손으로 문 위쪽을 받쳐주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지현 씨의 탓이죠. 따뜻하고 안락한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해 도로 위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사이드미러를 통해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여전히 무릎 꿇고 있는 두 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채 버려진 비참한 조각상들 같았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흥미를 잃고 흩어졌고 아무도 그들의 연극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미지근한 생수병을 건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경찰을 부를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니요, 됐어요. 저 사람들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은 경찰의 경고장이 아니에요. 제가 보란 듯이 더 잘 사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다시는 저에게서 아무것도 뜯어갈 수 없다는 사실 그 자체니까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흘러갔습니다. 반짝이는 네온 사인을 바라보며 저는 길고 지루했던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했음을 느꼈습니다. 그 모자가 저에게 안겨주었던 고통과 굴욕은 이제 저만치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뒤늦은 사랑 타령은 길바닥의 쓰레기보다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드디어 온전히 저만을 위한 새 인생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드라마보다 더 극적입니다. 특히 인과응보가 문을 두드릴 때는 절대 늦는 법도 봐주는 법도 없죠. 회사 앞에서의 그 난잡한 무릎쇼 뒤후 제 세상은 완벽하게 깨끗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무슨 짓을 해도 저에게서 단돈 10원도 뜯어낼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연락할 수 있는 모든 구멍을 막아버리고 일과 새로운 사랑에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박서준 씨는 제 인생의 채도를 높여주었습니다. 그는 지적이고 유머러스하며 무엇보다 품위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면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존중받고 동등하게 대우받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북한산 성곽길을 걷고 심야 영화관에서 아무도 없는 상영관을 빌린 듯 영화를 보고 사회 이슈를 두고 얼굴을 붉히며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저의 강인함을 부담스러워하는 대신 그것이 저를 빛나게 하는 매력이라며 아껴주었습니다. 커리어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 덕분에 저는 영업이본부의 최연소 본부장으로 파격 승진했고 10명의 팀원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도 했습니다. 제 능력으로 번 돈으로 하얀색 벤츠도 한 대 뽑았죠. 2마리의 거머리를 떼어낸 제 인생은 거침없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진 모자의 소식은 건너 들려왔습니다. 한미숙 씨는 과로로 고깃집에서 쓰러진 뒤 일을 그만두었고 얼마 안 되는 기초연금과 폐물을 팔아 근근히 버티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도진은 완전히 폐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준 명품 옷과 시계를 헐값에 팔아치운 돈은 PC방과 술값으로 탕진했습니다. 관리비가 밀려 쫓겨난 그들은 반지하 월세방에서 곰팡내를 맡으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제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그건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지현 씨 되십니까? 여기는 용건은 간단했습니다. 인터넷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데 유력한 용의자가 바로 김도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지원이 끊기자 김도진은 그 가소로운 체면과 게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에 손을 댔습니다. 게임 아이템 투자를 대행해주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식의 다단계 사기였습니다. 게임 커뮤니티와 단톡방에 글을 올려 순진한 어린 학생들과 사회초년생들을 꼬드겼습니다. 처음에는 돌려막기로 수익을 주는 척하다가 감당이 안 되자 돈을 들고 잠적해버린 겁니다. 피해 금액만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김도진의 과거 소비 패턴과 신상 정보 등 참고인 진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박서준 씨의 사무실 회의실에 앉아 찾아온 형사님께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차분하게 진술했습니다. 그가 주로 쓰던 은행 계좌, 빠져있던 게임 이름, 그리고 공범일 가능성이 있는 한미숙 씨의 연락처까지. 진술하는 내내 제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고소해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김도진이 이 지경이 된 건 자업자 득입니다. 32살 사지 멀쩡한 남자가 땀 흘려 일하기는 싫고 거짓과 기만으로 남의 등이나 처먹으려 했으니 말입니다. 가장 큰 거짓말이었던 저와의 사랑이 깨지자
그는 욕망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냈고 결국 감옥행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한 것입니다. 며칠 뒤 김도진이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사회면 구석에 작게 실렸습니다. 박서준 씨가 건네준 태블릿으로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김도진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이 퀭한 것이 제가 알던 그 미운의 천재 호소인과 너무나 다르면서도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결국 김도진은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한민숙 씨는 실신할 듯 통곡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경제적 능력마저 상실한 그녀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마지막 남은 반지하 보증금마저 날리고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고시원 쪽방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정부 보조금과 파지를 주어 판돈으로 연명하면서요. 백화점 직원에게 삿대질을 해대던 귀부인은 이제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천벌 받을 것이라며 악담을 퍼붓던 그녀가 맞이한 건 결국 그녀 자신의 업보였습니다. 1년 뒤 봄,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저는 회사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해외 수주 계약을 따내고 돌아왔습니다. 축하 파티에서 프로젝트 총괄로서 건배사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맨 앞줄에 앉아 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박서준 씨가 보였습니다. 가슴 벅찬 안도감과 행복이 밀려왔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우리는 한강변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강바람에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축하해요, 강 본부장님. 그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아 자신의 따뜻한 코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늘 곁에 있어줘서. 그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지현 씨, 더는 못 기다리겠어요.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더니 제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지현 씨. 고요한 강물소리 위로 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당신이 기댈 곳이 필요해서 청혼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그 독립심, 강인함, 스스로 빛나는 모습에 반해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동등하게 걸어가는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와 그보다 더 빛나는 그의 눈동자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더없이 달콤했습니다. 한때 저는 사랑이 누군가를 구제하는 봉사활동이고 나를 희생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을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랑은 서로가 대등하게 마주보고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라는 거요. 그 지긋지긋했던 빈민 구제 전에는 지독한 독감 같았습니다. 앓는 동안은 죽을 만큼 아팠지만 덕분에 저는 면역력을 얻었고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완치된 몸과 마음으로 저는 저만의 눈부신 미래를 향해 걸어갑니다. 저, 강지현은 제 힘으로 커리어와 존엄을 되찾았고 진짜 사랑까지 쟁취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구원했습니다.